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하고 모레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심사숙고를 당부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 정치가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선에 권영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내일 공수처의 2차 소환 조사 요구에 사실상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와 이어지는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자,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자 민주당은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의 일이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탄핵안은 오늘 발의하고 26일 본회의, 모레죠,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얘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한덕수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습니다. 자, 오늘 탄핵안 발의, 모레죠. 오늘 26일 국회 본회의 보고. 신현영 의원님, 이 결정해야 할 시한이 한 일주일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지금 오늘 오전에 탄핵 절차 개시하겠다, 이것도 약간 의외였는데, 오후에 우리 방송 들어오기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날짜까지 정했고 오늘 발의하고 모레 보고한다. 탄핵 이렇게 서둘러서 진행한 이유가 있나요? 뭐 그동안에 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지 않느냐라는 원성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권한대행이 되고 난 이후에도 네.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하게 마치 아바타처럼 계속해서 전국에 있어서 처리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이 상당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빠르게 이제는 한시가 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오늘 탄핵안을 6시 이전에 의안과에 접수하면 발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발의가 진행이 되고 26일 내일 모레 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면은 27일 아마 본회의가 잡혀서 네. 표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수가 또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민주당은 이 탄핵안의 시기에는 이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탄핵안 내용을 보면은 국무총리 때의 문제점, 그리고 권한 대행 때의 문제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당시에는 최상병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해 충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로서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요청을 했던 부분, 그리고 12.3 내란 사태가 있었을 때 당시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그 절대화와 과정에 있어서의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책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란 이후에는 한한 2인 체제를 발표를 하면서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은 탄핵 수추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헌적인 방식으로 한동훈 당대표한테 뭔가 권한을 같이 나눠서 정권 이양을 할 것처럼 발표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내란죄에 대한 상설 특검에 곧바로 추천을 해달라고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 권한 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헌재 그런 위원회 임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부분 등 전혀 지금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사태 수습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권한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겠다라고 민주당이 판단한 것입니다. 자, 송영 대변인,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압박이 셈이고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압박을 한다고 해서 태도가 바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아예 빨리 그냥 그 시계를 빨리 돌리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놓고 겁박 정치 사는 거죠. 대통령 권한 대행마저 이렇게 탄핵 소추함으로써 봐라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탄핵 소추 당하고 직무정지 되는 거다. 다음 권한 대행할 부총리 말 잘 들어라. 나아가서 공직사회 전체 다 민주당 눈치 보고 민주당 말 잘 들어라. 지금 이거를 오늘 탄핵소추안 발의를 통해서 민주당이 만천하에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정말로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 자 오늘 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59.2원에 마감했어요. 1,460원 바로 턱밑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마저 탄핵되면요. 1,500원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예요. 자, 12월 첫째 주에 서울 지역 카드 사용액이 29%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민생 경제 회복이 여야를 막론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예요. 한덕수 대행마저 탄핵이 돼서 대행의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외환시장, 주식시장, 날이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올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힘자랑을 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권력을 행사를 자제하면서 정말로 국정의 안정 그리고 민생의 회복이 최우선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수권 세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뭔가 상황 판단을 오판에도 크게 오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 판단을 오판했다.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신현영 없는데 의원님 제가 추가 발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외환 위기나 여러 가지 민생 경제 문제가 마치 민주당인 것처럼 적반하장적으로 민주당 탓하는 거는 정말 국민의힘 정말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하는 거라고 보고요.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원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수습과 책임에 대해서 절실하게 진심 어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지금 정부 여당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매우 국민적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러면 이런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빠르게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점 수사 그리고 헌재의 탄핵소추 협조해야 됩니다. 협조 안 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목소리 못 내면서 어떻게 이 수습을 빠르게 하면서 국정 안정을 유지하려고 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치 힘자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 씌우는 거는 저는 이 상황에서는 정말 맞지 않다. 우리 정치가 이래도 되는 거냐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힘자랑이 맞는 게요. 이 특검법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에 보장된 검토 기한이 1월 1일까지예요. 그걸 8일이나 기한을 앞당겨서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은 탄핵 소추하겠다. 이것은 노골적인 겁박 정치입니다. 더더군다나 12월 3일 계엄 선포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교훈이 뭡니까? 어떤 개인도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정당이나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어요. 헌법이 보장한 기한이 15일이고 그래서 1월 1일까지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이 아무리 국회 의석수가 많고 강력한 대권 후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기한을 앞당겨서 겁박을 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100% 맞는 말은 아닌 것이 이번에 이미 좀 짧게 좀 해주세요. 네 세 번째 번째 말씀이니까. 피의자인 한덕수 총리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유에 보면은 단순히 이게 뭐 특검법이나 아니면은 헌재위원 추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최상병이나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이번에 한한 2인 체제에 대한 잘못된 그런 대응 방식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데드라인이 1월 1일까지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탄핵소추 사유는 저희도 정말 짧게. 탄핵소추 사유는 저희도 하나하나 좀 반박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좀 시간을 좀 다음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네, 아니 보면은요. 자, 제2요구권 행사 건의는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 때 헌법재판소 판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위헌의 의심이 있거나 입법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책무를 이행할 것을 건의를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시의 국무회의는요. 지금 경찰과 공수처 그 공동 조사 공조본에서도 국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즉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떻게든 그걸 반대하고 만류를 했지만 국무회의가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냥 강행을 한 겁니다. 그걸 말리지 못했다고 동조했거나 공범입니까? 그다음에 자, 그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한동훈 대표와 긴밀한 협력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 당정협의 적극적으로 하면 위헌입니까? 그다음에 2016년에는 민주당도 문재인 전 대통령부터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 보고 국정에서 손 떼라라고 손피켓 들고 총리한테 권한 이양하라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자 지금 특검법은 마무리해 주세요. 예, 특검법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월 1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고요. 헌법재판관은 아직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세우는 5가지 탄핵소추 사유는요. 어느 것 하나 그 사유가 위법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자, 반박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하면서 섞어서 반박하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너무 질문이 많아서. 예. 주십시오. 예. 그러면 신현영 의원님 30초로 그냥 딱 압축해서 반박해 주세요. 우선은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 소지에 대한 부분보다는 윤 대통령의 이해 충돌 사안이라는 거에 대해서 방점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국무회의에 대한 소집과 그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책임이 총리한테 있는 거는 맞고 다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만류했느냐에 대해서 전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근거를 대시면 총리로서 제대로 일을 했는지 판단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한 2인 체제에 대한 것이 단순히 당정 협의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축소해서 말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다음 질문에 섞어서 하세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야권 의원들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한지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처리 기준에 대한 헌법 규정 전례는 없는 걸로 지금 전해졌는데 신현영 의원님 민주당은 과반 즉 151명 찬성하면 탄핵소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논리입니까? 예, 뭐 입법조사처에서도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유권 해석을 해줬죠. 총리 직무 수행 중에 타핵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이거는 과반이기 때문에 151명인 것이고 권한 대행이 직무 수행 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학계 입장이 분분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때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151표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고요. 아니면은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200표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에는 지금 총리 당시의 탄핵안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151표면 가능하다는 주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한 이행 이후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담았다. 하지만 이거는 151표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이다라고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입장이 다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탄핵을 하겠다는 협박입니다. 마치 이틀 안에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형태입니다. 더군다나 야당은 한덕수 대행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로서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을 하는 이유는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수행인데 탄핵의 공식 사유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장난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송영 대변인 방금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하긴 했는데 자 200표가 가결에 필요한 표수다라고 여당에서 주장하는 이유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니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3가지 학설이 있어요. 예. 3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국무총리니까 151표면 충분하다. 두 번째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200표가 있어야 된다. 예. 셋째 총리 재직 시절 사유면 151표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위를 탄핵소추 사유로 삼으면 그것은 200표가 필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 예. 아까 좀 전에 그 신현영 의원님께서 유권 해석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엄밀히 말해서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결국에는 헌재 결정을 통해서 이것은 법리를 확립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자고 우리가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몇 달 동안 직무 정지시키면서 탄핵 소추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 판례 받아보는 게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중간에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들어서 참고해서 결정하겠다 이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권 해석이라고 하는 건 예. 결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기관이 법 해석을 해야 그것이 유권 해석입니다. 있을 유의 권한 권자잖아요. 근데 입법조사처가 견해를 낼 수는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그 견해를 따르지 않으면은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는 사실 누구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탄핵 소추를 한다. 자, 우리가 지금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3가지가 일단 뭡니까? 첫 번째는 헌법 질서의 회복이고
두 번째는 정치의 예측 가능성의 회복이고 세 번째는 민생 경제 회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이게 헌법 질서가 회복이 됩니까? 정치적 예측 가능성이 회복이 됩니까?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민주당은 현 시점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전혀 상황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여야 입장 첨예하게 맞서면 헌재에서 판단을 내려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그러니까 헌재가 네. 그 정족수에 대해서는 현재 결정으로 확인해 줄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이 탄핵 소추를 해야 될 만큼 이게 엄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이냐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150일이냐 200이냐도 확실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그냥 그거를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면서 표결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하나 판례를 받아보자고 대행의 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을 시켜요? 전 세계가 보고 웃을 겁니다. 자, 이 질문은 신현영 의원님께 드려볼게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가결된다고 할 경우에 이게 150일이 될지 200이 될지 그 부분이 논란이 좀 이어질지 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가결되면 그 자리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 역할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으로 와서 내란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하지 않으면은 똑같이 탄핵 절차가 들어갑니까? 우선은 반론부터 하고 가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대행의 대행을 판례를 받자고 우리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렇게 탄핵하려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의 부적절한 지금의 입장과 그 업무 행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에서 뭐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국민들이 빠르게 지금의 그 비상계엄에 있어서의 특검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라는 수사 촉구의 그런 매일매일 촛불 집회가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제대로 협조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그다음에 이어받을 수 있겠죠. 그분이 어떻게 할지는 저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윤석열 정권처럼 마치 전혀 협조를 안 하고 계속 거부권 남발하고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탄핵의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권한 대응이 지금의 국정 안정의 수습을 안정스럽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현명한 판단인가에 대해서 정권이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사회의 지금 문제고요. 지금 정치의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히려 권한대행을 했을 때 정치가 예측 가능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한다고 했을 때 왜 정치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고 주장을 하는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측 네.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자, 드리면요. 송영문 대변인. 예, 지금 미국과 세계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분이냐면 각 정부를 통틀어서 좌우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요직에 기용됐던 분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그 대통령 통상산업비서관을 했고 김대중 정부 때 통상교섭본부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주미대사를 했어요. 그리고 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금 2년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미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미국 조야에서도 평판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되자마자 미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덕수 대행체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오늘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12월 3일 계엄선포 이후에 중단되었던 외교 안보에 관한 대화를 모두 정상적인 일정으로 재개한다고 했어요. 이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외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신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덕수 대행이 탄핵 소추가 돼서 직무정지가 된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누군지도 잘 모르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한다. 우리 대외 신인도나 또는 외교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외교관계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든 대화는 거의 다 올스톱 될 겁니다. 근데 저 반론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이 신뢰한다고 무조건 그 사람이 꼭 권한대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없고요. 지금의 전국 수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권한대행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국내의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지 외교와 여러 가지 경제 안정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보면은 한덕수 지키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나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한덕수 총리를 좋아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의 전국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국민들한테 올바른 자세 보일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목소리 내시면서 한덕수를 지키기를 한다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이해를 하겠는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못하면서 이렇게 한덕수 지키기를 하면서 방탄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직까지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나서도 아무런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이런 하루하루의 상황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고 그것이 결국에는 코리아 리스크로 연결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코리아 리스크 말씀 잘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한덕수 국무총리나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키자는 게 아니고 민생과 물가와 환율과 주식시장을 지키자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삶을 지키자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정치적 불안 요소가 불거져서 이른바 코리아 리스크가 증폭되면요. 25일 성탄절 지나고 26일 외환시장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자, 잠깐만요. 자, 국정 수습에 대한 역할, 한덕수 총리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이제 정반대여서 이제 똑같은 논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다음 질문 진행을 할 테니까 하면서 좀 끼어서 하고 싶은 얘기 끼어서 해주세요. 자, 민주당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국무위원 5명 탄핵할 경우에 특검법 공포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무위원 5명 추가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사정적수 미달돼 국무회의 의결할 수 없으니까 법안 공포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는 주장인데 이게 정말 현실화되면 국정 이게 마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이게 민주당 본류의 의견입니까? 지금 수석 대변인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본류의 의견은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정리했어요. 노정면 원내대변인이 그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한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성 메시지지 정말 이렇게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위원이 해체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은 또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 못하고서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뭐 논의해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국회로 미루게 되는 그런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예전에 수많은 관직을 하면서 결국에 지금 얻은 노하우는 미꾸라지 같은 해법인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건지 본인이 그 중차대한 위치에 있으면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미적지간 모습으로 뭔가 정치가 합의를 해서 가져오기를 바라는 바람인데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합의할까요? 아니면 내란죄 특검법을 합의할까요? 명태균 이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에 관련된 중진 의원들이랑 연결되는 이런 수사와 수사의 반복이 되는데 합의 절대 못합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그런 리더십에 있어서 다시 도로 친윤당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상계엄에 해제를 하려고 표결에 참여했던 18명의 그런 친한 의원들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혁하고 쇄신하는 것이 올바른 보수의 모습일 텐데 오늘날의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너무 답답한 모습이고요. 여전히 그런 기득권이 득세하면서 구태한 정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또 한 번 안타까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현영 의원님 보니까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연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대에 올라가서. 약간 연설 톤 직전이었어요. 지금.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 공표하지 않고 여야 협상을 촉구한 건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좀 자주 등장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면 국회의장 치고 또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송영우 대변님, 오 의장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우원식 의장의 비판 그리고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조금 전 신현영 의원님 말씀 둘 다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에 절대라는 게 없어요. 제로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 법정 기한이 남아 있으면 그 기한 내에는 여야가 최대한 대화하고 타협해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네. 그것이 수기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자세 아닙니까? 권한이 있다고 덥석 칼같이 사용하는 게 그게 오히려 정치의 복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려 깊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정 기한이 다 됐는데도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그때는 본인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가 무엇인지를 무겁게 숙고해서 결단을 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덥석 비판하는 것은 과연 정치를 복원하자고 하는 그 말과는 도저히 결이 맞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정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여기로 넘어왔는데 네. 자 국무위원을 5명을 줄 탄핵해서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하자. 이거는요. 본질적으로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에 그 아무런 사유도 없는데 계엄을 선포한 것과 그 발상이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헌법기관을 어떻게든 그 형식상의 권한이 있다고 해서 그걸 동원해서 마비시키고 보겠다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무슨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국회를 문 닫게 하면 됩니까? 그거 위헌 위법하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회가 탄핵소추할 권한이 있어요. 과반수 의석을 모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유도 없는데 국무위원들 줄탄핵시켜서 직무정지시켜놓고 국무회의를 못 열게 해서 원하는 대로 법안이 공포되게 하겠다. 이거 정말 반헌법적인 발상이죠. 민주당에서 이걸 노정면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하는데 정말 개인 의견이고 당론과는 상관이 없으면요. 노정면 의원을 원내대변인에서 해임해야 돼요. 원내대변인 타이틀을 달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당론도 아닌데. 자, 청취자 문자 2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5622님이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서 서민들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런 상황이 맞는지 걱정입니다. 계속 싸움만 하는 그런 상황이 맞는지 걱정이라고 이렇게 주셨고, 조권님은 긴급 질문 느낌표.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수단이 탄핵이라면 탄핵 주체인 의회의 견제수단은 뭐가 있는지요? 법률가이신 송영훈 대변인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문제죠. 선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문제죠. 선거죠. 결국에는 유권자들의 표를 받는 거고, 실제로 지금 수기 민주주의와 정치와 타협을 강조하셨는데, 정상적인 우리 대한민국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수기 민주주의가 중요한 걸 알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했습니까? 그동안의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1년 전부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하고 여러 모임에서 그런 비상계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만류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가져온 상황에서 지금 수기 민주주의 얘기하면서 민주당의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블랙 요원이 현장에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고 해요. 무기도 반납을 안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상사가 이런 지시에 대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중단이 안 됐다. 그래서 여전히 제2의 비상계엄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박선원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안전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고 빠르게 이런 부분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2의 비상계엄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그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고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들으시면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요. 결국에는 체포해서 사살하자는 뭐 그런 모종의 북한의 NLL을 침범하고 이런 것까지 기획한 게 바로 그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상이 상상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화되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상당한 공포감에 젖어 있다. 그런 것들을 빨리 해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네. 그래도 한덕수는 한덕수예요.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제부총리와 총리로 임명했던 인물입니다. 자, 과거는 과거고 또 현재는 어떻게 달랐을지 모릅니다. 야, 오늘 제 질문할 기회가 별로 없네. 두 분이 그냥 말을 주고받으니까 아주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이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좋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성탄절 전날이라 확실히 낮부터 이동량이 많습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이미 빨갛게 물들어 있고요. 오늘은 시내도로에도 차가 많습니다. 강남 안쪽도로 상황을 봐도 반포대로와 신반포로, 잠원로, 그리고 사평대로가 모두 극심한 정체 속에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평택 분기점부터 꽉 막혀 있습니다. 8탄 분기점 쪽으로 19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도 매성 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도 볼게요. 조암부터 정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남한산 분기점 쪽으로는 16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경기 광주 분기점 부근에 사고도 났습니다.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정체 심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오선의 권영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송영 대변님,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인선 배경
뭡니까? 뭐 제가 인선한 건 아니니까 인선 배경이라고 설명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래도 당에서 이런 그 중론 내지는 중지가 모아지는 과정을 보면은 지금 현재 정말로 비상 상황이잖아요. 비상한 시국이기 때문에 당의 어떤 안정적인 리더십을 좀 많이 중점에 두고 권영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권영세 신임 비상대책위원장 앞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탄핵 심판에서 이제 탄핵 결정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또 현재 수사 중인 혐의들에 관해서 기소가 되고 혹은 또 어떤 신병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 국민의힘이 계속 이대로 윤 대통령을 안고 가도 좋은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벌써부터 당내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른 시점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대통령과 분리해야 됩니다. 그거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올 거예요. 그거를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는 과제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인데요. 대통령과의 분리. 그렇죠. 앞으로 수개월 내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것인데 그럴 때 당의 중론과 지혜를 잘 모아서 그런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잘 이행해 주십사 하는 개인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저도 이제 도식을 신봉하지는 않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뭐 대표적인 친중진. 자, 권영세 신임 비대위원장 이제 절차는 좀 남아 있지만 오늘 추대됐죠. 또 대표적인 그 뭐 개파색은 엷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유연하고 여러 가지 평가도 있습니다만 역시 친윤.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그분들 앞에 놓여 있는 과제를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앞으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우리 정치와 여론 지형에서 변방으로 내몰릴 것인가 아니면은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해서 다시 정치의 중심 부근에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한 2-3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어떻게 당이 이 12월 3일 계엄 선포에 관해서도 올바르게 규정을 짓고 나아가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또 대통령과도 필요한 분리를 이행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세간에서 부르는 어떤 계파 분류의 문법상 친윤이든 아니든 간에 그 과제를 본질적으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영 의원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 시점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하여튼간에 여당이든 야당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양쪽에 건전하게 좋은 정치를 해야 우리 정치가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시각이긴 한데 우리 12월 3일 날 계엄령 발효되고 나서 이틀 후인 5일 밤에 윤석열 대통령, 권영세, 권성동, 추경호 이렇게 비공개 모임이 있으면서 비상계엄 수습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보도가 됐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법대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배이고 윤석열 대통령을 출마를 권고하면서 국민의힘에 영입을 했던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통일부 장관도 했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소추에서의 헌재 심리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마 당과는 소통이 아주 면밀하게 잘 될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당 대표 시절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죠. 그때 권영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제명 추진은 비겁하다. 그리고 디커플링 전략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당의 쇄신을 이끌 수 있을까? 결국에는 이번에 그런 비대위원장 선임은 당의 개혁과 쇄신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선임이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훈 대변인도 아마 상당히 당 내부에서의 그런 건전한 바람을 가지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보이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전히 주류인 친윤 세력에서 그런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켜볼 일이다. 그리고 회의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링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제 하셨고요.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일성은 당의 화합이었습니다. 단합 안 되면 쇄신도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송영훈 대변인, 조기 대선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은
메시지 관리를 해야죠. 왜냐하면 탄핵 심판이 아직 종료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임시 수장이 되실 분으로서는 불가피한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관해서 유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내심의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지금 공식화하는 순간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분들이 이제 엄청 많이 나타나겠죠. 그런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비유하자면요,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태도는 사실 여당 지지층에는 상당히 부적절해 보일 겁니다. 우리가 상중의 상속을 논의하는 것처럼 그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일도 드물잖아요. 네. 지금은 하물며 아직 상중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뭐 그 정도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뭐 병 간호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으면은 그게 잘 유지되고 영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생각을 해야지. 지금 내가 먼저 가업을 물려받겠다 이렇게 형제들이 너도 나도 나서는 것처럼 정말 그 고륙상쟁으로 이어지는 길이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조기 대선에 대해서 염두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은 현 상황 관리 차원에서 뭐 불가피한 발언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 얘기하는 순간에 마치 탄핵이 될 것처럼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걸로 여겨질 수도 있고 여당 대표의 발언이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그건 아니다. 뭐 이런 약간 더 이렇게 테크니컬한 표현일 수도 있고 한데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 말을.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우선 조기 대선으로 인정을 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수습을 잘 할 것이냐에 포커싱해서 국민의힘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조기 대선 염두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윤석열 다시 컴백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그런 만큼에서의 국민들은 또 다시 한번 공포에 질리겠죠. 또 다른 의미로서는 대선까지는 준비하지 말고 우선은 탄핵에 대한 반탄에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힘이 되자라는 또 내부에서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서 참 이렇게 해석하나 저렇게 해석하나 좀 깝깝하기는 합니다. 자, 신현영 의원께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주제를 바꿉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일주일 넘게 미수령 중인 탄핵 심판 서류 수령한 것을 이제 간주하겠다고 했고 탄핵 심판의 변론 준비 기일도 예정대로 27일에 진행됩니다. 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과 법리 검토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고 있고, 자, 시간이 부족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입장.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시간이 더 들이면은 뭐 상황이 달라지거나 더 나아지는 게 있나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은 변호인단 구성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주니어급의 젊은 사실 법조인들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큰 정치적 사안에서의 또 불리한 변호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본인의 커리어에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를 자발적으로 변호했던 김소연 씨 같은 변호사도 있어요. 근데 차마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변호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들 손사래를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법리 검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하루하루가 시급하게 증거 인멸이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되고, 또 탄핵이 우선이고 수사는 나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본인이 선택적으로 이렇게 뭔가 법의 심판을 받는 것 자체가 국민들 앞에서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보이고, 여전히 겸손하지 않고 사과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배려나 아니면은 정상 창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님, 지금 뭐 증거인멸 우려도 신현영 의원께서 얘기하셨는데 야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연작전이다 이런 이제 비판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절차가 더 지연될 수도 있는지 늦어질 수도 있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절차가 더 걸릴 수도 있는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서류조차 정상적으로 송달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요, 어떻게 봐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데 효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지금 그 발송 송달로 처리하기로 해서 간주하겠다.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는데 네. 그것을 6명의 재판관 전원이 다 동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차를 지연하려는 시도는 어떻게 해도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국민의힘에도 사실 많은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선거법 재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소심 소송일록 접수 통지서가 3번째 만에 송달이 됐잖아요. 그리고 절차가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재판부가 국선 변호인 선정 결정마저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본인의 대북 송금 재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심까지 유죄 나온 상황에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 한 2달 정도는 지금 또 정지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타격해서 비판하려면은 윤 대통령이 이렇게 서류 송달조차 안 받는 일이 없어야 돼요. 별로 실익도 없는데. 그렇습니다. 아무런 실익도 없는데 이렇게 지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할 때 힘이 온전히 안 실립니다.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도 좀 이것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12월 3일 밤에 그 비상계엄 선포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잖아요. 명백히 반헌법적인 것이고 그렇다면은 절차에 정상적으로 임해서 거기서 진실을 밝힐 책무가 대통령으로서 있는 거예요. 그게 국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다 해야 될 예입니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누가 지금 대통령을 정당화해 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아주 신현영 의원님이 흐뭇하게 모처럼 오늘 쳐다보셨는데 지금 그 질문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송영훈 대변인께 하나 더 질문할게요. 자, 내일 그 공수처 2차 출석 요구에도 이제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자, 아까 지금 말한 약간 저 서류도 안 받는 이런 헌재 탄핵 심판 절차에는 응하겠지만 일단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어저께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헌법 84조에 보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은 재직 중에 그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내란 혐의는 수사도 할 수 있고 소추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피의자 신분이고 다른 관련자들은 대거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은 계속 조사를 안 받겠다고 한다. 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그러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말인지 그런 불행한 상황이 정말 생기면 불행하고 모양새가 아주 안 좋죠. 그렇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저 수사기관과 조율을 해서 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는 길을 택하셔야죠.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 국민들 보기에 그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불행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했을 당시 국회의장 공간으로도 군인 등 13명이 출동한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떤 상황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그 국회 회관 말고도 의장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주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CCTV에서 드러난 사실은 우리가 보면은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발효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4일 새벽 1시에 해제가 됐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되죠. 근데 1시 50분 그러니까 해제가 된 이후에 1시 50분 CCTV에서 군 13명이 공간 주변에서 이렇게 시찰을 하는 모습들이 잡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뭔가 공간을 주변을 걸어가거나 아니면 시찰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뭔가 감시 통제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국무회의에 해제 의결이 되는 시간이 4시 반인데요. 4시 반 이후인 4시 40분에 철수를 하는 모습들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아니 의자 공간에 이런 군부대를 투입한 것 자체가 그러면 의장을 체포하려고 했던 건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의도를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 군부대가 병력이 어디 소속이며 누구의 지휘를 받고서는 지금 이렇게 의장 공간에 출몰한 건지에 대해서 국방부가 소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그날의 무장 수준이 어느 정도였던 것까지도 이거는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게 비상계엄이 해제되는 과정에서 2차 계엄의 의도는 없었던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아주 그 객관적인 근거를 이번에 사무총장이 발표를 하신 거죠. 자, 2차 계엄 의도까지도 밝혀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송영훈 대변인 여기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바 뭐가 있는지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남김없이 다 밝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국회의장 공관 주변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했는데도 무장한 군인들이 출몰해서 이렇게 어슬렁거릴 수 있었는지 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원식 의장 외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또 이재명 대표 등등 정치인 체포 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는 진술들이 복수의 경로로 그동안 나왔잖아요. 이건 정말 한 치의 그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네.
검찰에 송치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수첩을 보면은 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북한 공격 유도, 사살, 정치인 언론인 수거 뭐 등등. 자, 신영 의원님, 이 메모의 의미 뭐라고 평가하세요? 거기 수첩에 보면은 백령도 작전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백령도 작전이 무슨 의미냐라고 했을 때 백령도는 우선 북한에 인접해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을 수거를 해서 체포를 하고 그리고 백령도로 이양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뭔가 사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수첩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NNL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백령도 작전과 함께 같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명백한 그런 팩트 체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이 노상원 이분이 무속인이기도 하고 그런 사령관이기도 한데 수사 2단 사조직을 조직하면서 이날의 비상계엄에 대한 대비를 한 거 아닙니까? 알려진 바로는 그 임무가 선관위를 장악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군인 60명을 따로 조직을 해서 이렇게 뭔가 부정선거에 대한 선관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조직적인 그런 대응을 하려고 했었던 걸로 보아서 이쪽에 있어서의 정말 비상계엄의 그 취지와 목적의 핵심이 드러날 거라고 보이고 네. 구속이 된 만큼 이제 조금 더 규명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송영훈 대변님. 자, 뭐 사살이니 정치인, 언론인, 수건이 북한 공격 유도니 뭐 여러 가지 있고 이 메모가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메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범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긴 힘들다는 이제 견해도 있는데 핵심은 윤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했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죠. 네. 특히나 그 북한 공격 유도 이 부분은요. 정말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당의 일원으로서 저는 정말 보도를 보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발상 자체만으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네. 우리 형법의 99조에 보면요. 일반 이적죄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그것 자체만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고요. 네. 특히나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만 갖고도 이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이거를 그러면은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어디까지 기획을 하고 그럼 어디까지 실행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지 이런 부분 정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서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더더군다나 민간인 신분으로 했다는 점들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이 아까 그렇게 뜨겁게 두 분이서 치열하게 논쟁했던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6일까지 기다릴 거. 뭐 영원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틀 더 기다리면서 뭐 입장 변화를 기다리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히고 있고요. 이 와중에 또 두 분에 대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좀 긴장하세요. 0419님이 우리 신현영 의원님하고 송영훈 대변인님에 대해서 한 말씀 했어요. 뉴스레터 K 짱이라고 논리적 두 분의 토론은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하며 매우 좋습니다. 학교 교육도 토론과 질문의 장이 되어 발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수님인 거 아셨나 봐요. 신혜영 의원님이. 예, 열심히 의대 교육에 이름하겠습니다. 26일 발의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지연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갖기로 한 거는 우리 뉴스레터 K에서 치열한 토론의 결과이기도 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이런 건설적인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듣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결국에는 겁박 정치는 계속 싸울 것 같아요. 겁박 정치는 계속 하는데 민주당이 그 기한만 약간 유예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치 제 귀에는 이렇게 들려요. 둘의 반의 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가장 좋은 건요. 이런 카운트를 하지 말고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나 박찬대 원내대표나 국정협의체라는 걸 하자고 들고 나왔었잖아요. 일명 여야정 협의체.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심도 있고 내밀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26일 날 출범하거든요. 신현영 의원님. 예. 거기서 가장 중점적으로 의제 다룰 거 하실 말씀 있었으면 그거 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정상적인 대화 가능한 우리의 정치의 상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1대 이후에 22대에선 더 극명한 그런 강대강 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복원하는
그 계기가 돼야 되는 건 맞는데 비상계엄으로 최저점 찍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최고점을 상한가를 위해서 노력을 상호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26일 의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금 워낙에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지금 민생 현황 협의를 하면서 110건의 이제 본회의에서의 안건 상정이 되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같이 합의 처리를 하자까지 됐기 때문에 26일 본회의가 열리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안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정 협의체가 과연 잘 굴러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권영세 리더십이 새로 이제 추인을 받을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조금 더 내부에서의 정렬을 하고 지금 비상계엄에 대한 사태에 대해서 명확한 본인들의 입장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사과 그리고 어떻게 수습을 할 건지에 대한 것이 나오면 소통의 가능성도 열릴 것인데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지금의 태도에 많이 좌우될 수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 죄송합니다. 딱 30초 남았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시점에서는 헌법 질서의 회복 그리고 정치의 예측 가능성 회복 네네. 민생 경제 회복 이 세 가지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야 모두의 공통된 책무이고 누구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이 세 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민주당도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 정말 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6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이제 뭐 여야 지도부가 만나는 거 플러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선 비쟁점 민생 법안 110건도 처리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얘기로 정치 토크 끝내게 되네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신현연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수연입니다. 17살 혜진이는 매일 아침 몸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놓고 학교로 향합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품에 맡겨진 혜진이. 지금껏 할머니를 세상의 유일한 버팀목으로 여기며 살아왔는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점점 약해져가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혜진이의 마음은 불안하고 초조함이 앞섭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돼 할머니께 효도하고 싶지만 병간호와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 성적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걱정인데요. 학원도 다녀보고 싶지만 생계지원비 50여만 원이 전부인 지금 혜진이에겐 모든 것이 꿈일 뿐입니다. 오늘도 슬픈 마음을 감추고 할머니의 저린 손과 발을 주물러주는 혜진이. 할머니와 혜진이가 오랜 시간 함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E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한파특보는 강원권에만 남아 있는 가운데 성탄절인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낮아 추운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 중심으로는 또 대기가 매우 당분간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낮아 매우 춥겠고요. 바람도 약간 강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또 내일 밤부터는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 빙판길과
결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 굵직한 눈비 소식은 현재 없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희박한데요. 일부 지역으로는 내일 밤에 약간의 눈이 예보돼 있긴 합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충청과 전라권, 제주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역시 충청과 전라권, 제주 쪽 약하게 눈이 날리거나 내리는 곳이 있을 텐데요. 내일 밤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1cm 내외, 제주 산지 1에서 5cm의 눈 예보 있고요. 그 밖에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까지 수도권, 강원, 충청과 전북, 경북은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약간 날리고 모레 이른 새벽까지 경기 동부에는 1cm 미만의 눈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영하 2도, 내일 낮 기온 영상 6도까지 서울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1.6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여야 타협을 요구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까지 공포하라는 야권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왜곡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특검법을 공포하기를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 발의는 일단 26일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이 내란 가담자라며 즉각 탄핵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조폭 행태라며 반발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6명 재판관 체제의 탄핵 심리에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6명으로도 가능하다며 반박하고 예정대로 27일 첫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선임계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출석하라고 통보한 내일 윤 대통령 출석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내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당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5선 권영세 의원을 추대했습니다. 친윤 색채가 강하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에 들어간다고 오늘 밝힌 바 있습니다. 당장 오늘 탄핵안 발의하고 모레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했다가 방금 전에 발의는 일단 26일까지 이틀이죠. 이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회 상황 그리고 민주당 입장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에게서 들어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조금 전까지 이제 법사위 회의를 하셨는데 그 회의에서 질문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법사위에서 질문하신 겁니다. 정보사 국정원 이런 데서 운영했던 지금은 정보사에 관한 건데 그 블랙 의원들이 계엄이 끝난 지금에도 아직 업무 복귀 명령 받지 못해서 이게 본인도 불안하고 주위에서도 불안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희 의원입니다. 아, 제가 참 소개도 제대로 안 했네. 아유, 죄송해요. 전현희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당에서 받은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른바 블랙 요원이라고 사실상 그동안 베일에 쌓였고 알려지지 않은 그런 비밀 요원인데 이번 네. 계엄을 통해서 사실상 그런 활약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그 활동이 드러난 그런 셈인데요. 이 블랙 요원 중에 한 명이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못했고 복귀 명령을 받지 못했고 지금 무기를 가지고 있는 채 지금 이제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매우 이제 걱정이 되고 자신도 좀 매우 뭐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두렵다. 그리고 또 아직 복귀하지 못한 블랙 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청주 공항과 또 사드 기지 여기에 대한 이제 테러 그런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이제 업무를 받고 뭐 사실상 이제 파견이 된 셈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중단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든지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너무 불안하다. 이런 이제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제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에게 그 질의를 했더니 이런 제보가 있다. 그래서 빨리 신속히 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려라. 그리고 정보사에서 나간 무기들을 전수조사하고 이 회수되지 않은 무기들은 전량 회수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회에 보고를 해라. 그리고 테러로 테러로 지금 이제 지목되는 청주공항 사드 기지의 경계를 더 강화해라. 이런 이제 세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권한대행 얘기는 지금 모든 블랙 요원들은 다 복귀를 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지금 제보는 여러 제보들이 지금 당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HID 요원이라고 하죠. 이제 HID 중에 그 현역은 복귀를 했을 수 있지만 만약에 현역이 아닌 뭐 퇴역 군인이라든지 민간인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 노상원 전 정보사 사령관의 경우에는 사실상 블랙 요원처럼 활동을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전직 뭐 군인 출신의 블랙 요원도 사실상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꽤 있다는 제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 블랙 요원도 있다면 빨리 복귀를 하고 업무 중지 명령을 내려라. 근데 이제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 사실상 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기를 들고 지금 이 일종의 소요 뭐 테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민간에 숨어들어 있는 블랙 요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보가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근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는 매우 지금 사회 불안 요소고 엄청나게 위험한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속히 일단은 업무 중지해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복귀하라. 그리고 무기는 빨리 전량 회수해라. 이런 요구를 한 거죠. 네. 자, 전현희 최고위원님. 오늘의 가장 주요한 뉴스로 이제 가볼게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오늘 오전에 탄핵 절차 개시 이제 선언했고 오후에는 민주당에서 그것도 얼마 시간이 안 지난 일입니다. 오늘 발의한다. 26일 국회 본회의 보고한다 했다가 조금 전에 이틀 일단 발의 일단 26일까지 기다려 본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게 왜 바뀌었을까요? 오늘 이제 지도부 회의와 그리고 이총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저희들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발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법사위에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이제 방금 이게 26일로
이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놓쳐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은 제가 지금 아직 그 상황 자체를 이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추정하기로는 지금 현재 이 내란을 종식하고 빨리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윤석열 이 분의 그 즉각적인 탄핵 의결 매우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헌재에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국회 추천 3명의 재판관의 청문 절차가 오늘 끝났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 내란을 종식시키고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가 다름 아닌 지금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속히 임명이 돼야 정상적으로 헌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26일 날 해라. 뭐 네. 이런 표현이네요. 네. 그거 최대한 하고 신속히 예. 임명을 하라. 임명을 하라. 네, 그게 지금 당의 그게 26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아마 밑에 숨은 뜻이다 예, 말씀하신 그런 거고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제일 필요하고 네.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요. 예. 자, 지금 26일로 바뀐 상황은 우리 전현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자 그러면 오늘 뭐 발의를 오늘 하고 뭐 그다음에 이틀 후에 국회 본회의하고 어쨌든 탄핵 절차에 들어가려 했던 그 상황을 조금 이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오늘의 가장 주요한 뉴스였으니까. 자, 그 당장 이틀 지금은 그 어쨌든 헌법재판관하고도 연동돼 있으니까 미루긴 했는데 당장 오늘 막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그 탄핵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원래는 지금 그 윤석열 우리 호칭을 안 쓰기로 하셨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보다 이제 더 심한 호칭을 쓰는데 일단은 방송에서 제가 좀 자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씨에 대한 탄핵 표결이 있기 전에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가 내란의 상당한 공범이다. 그리고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그 국무회의라는 절차를 통해서 내란의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려고 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계엄을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계엄에 동조한 그런 셈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도 이 계엄에 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다든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사실상의 계엄에 동조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란의 공범이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총리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미 그 윤석열의 탄핵 그 표결 이전에 한덕수의 탄핵을 결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윤석열 탄핵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들에 의해서 굉장히 빨리 된 셈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혼란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역할을 한덕수 총리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의 시기를 저희들이 이제 그 혼란한 상황에서 조금은 이제 그 뭔가 길을 열어둔 셈이 된 거죠. 근데 좀 그 한덕수 총리가 그래도 초기에는 그 계엄이 잘못됐고 또 내란에 대해서도 뭔가 좀 그 잘못됐다는 그런 식의 국회에 와서도 낮은 자세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그 새로운 그 탄핵 국면을 수습하고 나라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좀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인 여러 가지 행보가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이런 내란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상설 특검을 법률상의 의무이기 때문에 즉각 임명을 해야 되는데 임명하지 않고 또 오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을 사실상 임명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뜻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반성이 없고 이 내란에 계속 동조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민주당이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네. 봤는데요. 그렇지만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을 지금 현재 가장 빠르게 종식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 절차의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좀 마지막 기회를 준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입니다. 이거는 저기 한데 가정하는 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이제 표결에 만약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겼다고 쳐볼 때요. 그 탄핵소추 요건이 국회의원의 3분의 2냐 아니면 과반이냐. 즉 200명이냐 151명이냐.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헌법적으로 의문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지금 탄핵이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이고 또 비상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에 규정된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는 탄핵의 대상이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은 엄격 해석의 원칙상 200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고요. 엄격하게 정말 해석해야 됩니다. 지금 헌법에 정해진 탄핵 대상에는 권한 대행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200명 규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는 적용이 없습니다.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0명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정족수를 따르는 게 엄격 해석 원칙에 맞고요. 두 번째로 이 총리 권한 대행은 직위는 총리입니다. 총리고 그다음에 업무나 권한은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직위에서 해제하고 파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는 지금 헌법 규정에 150인 이 탄핵 일반 정족수가 적용이 된다. 다른 장관들하고 마찬가지라 이거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한 대행이라고 해서 헌법에 없는 200인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은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200인 규정은 전혀 법리와 헌법에 맞지 않을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00인 규정은 대통령에게만 해당되지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이것도 또 가정입니다. 가결될 경우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 와서 똑같이 무슨 뭐 내란 특검법이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니 이 부분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할 때 똑같은 절차를 받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오늘 그 뭐 블랙 요원 문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온 국민이 이 지금 오늘의 대한민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엄군이 국회를 점령하고 선관위에 점령하고 그리고 요인을 암살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과 판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12.12 사태 이때도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가지고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이런 활동을 막으려고 했던 이것은 내란이고 군사 반란이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명백한 내란이고 이 내란이 근데 사실상 내란 수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우두머리인 윤석열이 지금 자신의 집을 이렇게 걸어 잠그고 이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체포에도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그리고는 여전히 누군가 지금 블랙 요원이라든지 그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계엄 내란 상태가 지속 중인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이 내란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키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현재는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경우에 이분이 해야 되는 일은 그런 나라를 안정시키고 내란 사태를 종식시키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란을 두둔하고 내란 상태를 지속시키고 시간을 끌고 그 내란 수계인 윤석열의 그 내란 상태를 옹호하고 비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 과정에서 또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일정 서두른다 이런 비판도 합니다. 이거는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까? 지금 너무 한가한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은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을 겪었고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제가 국회 담을 넘고 그 계엄군들이 점령하고 있는 국회를 본청을 들어갈 때 제가 다 집에서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국회에 가면 죽을 수도 있구나. 근데 그때 상상했던 것이 나중에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 의원들 다 체포해서 끌어내서 어디에 비안 벙커에 가서 가두고 그리고 뭐 체포조, 암살조를 가동을 하고 실제로 오늘 그 수첩에 보면 뭐 이렇게 사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늘 백령도 작전이라고 이성윤 의원님을 암살 사살해라 뭐 이런 지령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모두가 정말 중대한 위기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국회가 지금 그 굉장히 비상한 마음으로 비상시국을 대하는 게 맞고 이 정상적인 지금 상황이 아니다. 이런 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는 시기다 생각합니다. 자, 수첩 얘기하셨는데 수첩에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스모킹 건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노상은 전 정보사령관 이분의 경우에는 민간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로 주위에 이 민간인으로 이 사람이 뭔 역할을 하는지 사람들이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분이 이제 사실상의 블랙 요원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이번에는 민간인과 군이 합작을 해서 계엄을 했다는 이런 특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 영역에서 대역 군인이라든지 또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가 그 계엄이 이제 실패하고 난 이후에 계속 태역 HID에 계속 전화를 건다. 이런 얘기도 뭐 이런 보도에 있었는 걸 봤는데요.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이제 블랙 요원이나 그런 세력들이 있었는 거죠. 그래서 노상원 씨가 그런 거를 이제 사실상 계엄을 기획하고 지휘했다 보이는데 그 내용이 그 수첩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첩이 지금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NLL의 북한군과의 뭐 교전 상태를 이야기를 한다든지 요인 암살을 한다든지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 심판이 먼저라면 일단 수사에는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전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선례로 이제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비겁하다 생각합니다. 윤석열 씨가 정말 국민들에게 뭐 난 조직에 충성한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일약스타에 떠오르고 강직한 검사 그리고 전직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시킨 1등 주역 아닙니까? 그랬던 분이 그리고 이번에 담화에서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 비겁한 거죠. 문을 걸어 담그고 이 수사기관의 뭐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고 뭐 헌재 재판 서류도 거부하고 그냥 시간 끌기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다.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시고
그리고 탄핵 절차에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드리다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빨리 하려고 한다. 이거는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보수 재건 내걸고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발전적 해체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이제 상대방인 보수 진영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의 강적이다, 가장 위협적이다 이런 모습일까요? 일단 이준석 이제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제 마치 대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 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발언을 하면서 발전적 해체를 얘기하면서 민주당과 국힘 양쪽에서 개혁신당으로 이제 올 것 같다. 뭐 이런 주장도 했는데요. 그는 일종의 희망회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이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런 보수 진영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민주당 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자신의 뭐 사리 그 욕심이라든지 뭐 내가 이 상황을 잘 이용해서 뭐 대통령에 나가서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빨리 이 상황을 종식시켜서 나라를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래서 그거부터 고민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현희 최고위원님께서 이런 격변의 시기 이제 거치고 있는데 그 소회랄까 다짐이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께서 굉장히 놀라셨고 불안해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탄핵 이 계엄과 내란 또 탄핵 이 절차에서 지금 나라의 국부나 자산이 뭐 하루에도 뭐 몇 조, 뭐 몇백 조 이렇게 그 다 이제 새어 나가는 그리고 주가도 폭락하고 뭐 외환 뭐 이런 것도 이제 계속 새 나가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러다가 경제가 폭망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정치가 국민들한테 안심시키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런 이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을 방문 중인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네, 북한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 동맹 관계, 한미 삼국 협력 등에 대해서 두루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화 내용도 뭐 중요합니다만 일단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된 시기인 동시에 또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이 한미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재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회담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진행됐는데요. 회담에 앞서 진행된 모두 발언에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에 대한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왔으며 우리의 카운터파트와 가능한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와 관련해서 도전적 시기에 놓인 한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서 김 1차관과 협의를 통해 우리의 파트너십이 계속 강력하고 단호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계엄 사태 속에서 연기된 한미 핵 협의 그룹이 이 바이든 정부 내에 개최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캠벨 부장관은 오늘 우리가 논의할 이슈 중 하나라면서 이 한미 관계에서 핵심적 메커니즘은 유지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1차관 역시 이 모두 발언에서 몇 가지 발언을 내놨는데요. 한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아래에서 정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에서 전개될 일은 헌법과 법치에 의한 민주적 절차를 따를 것이다 라면서 오늘 협의를 통해 남은 바이든 정부 임기뿐 아니라 새 미국 정부에서도 우리가 달성한 성과를 토대로 한미동맹, 한미의 삼국협력을 지속해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로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고위급 소통 추진할 거라는 정부 고위 당국자의 고무적 발언도 나왔죠? 네, 같은 날 워싱턴 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된 특파원단 간담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네. 소통이 예정돼 있다는 건 아니고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은 없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이 희망하면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도 할 수 있고 대면 회동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주미대사관을 포함해서 모든 공간들이 이제 가용한 모든 자산을 동원해서 미국 신행정부 측과 접촉면을 넓혀갈 계획이고 또 정부 간 채널뿐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민간 채널까지 다 가동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 외교부 차관급 회담에 이어서 조만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요. 바이든 행정부 임기 중에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방미 일정을 마친 김홍균 차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일정 중에 트럼프 측 인사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외교장관들의 만남보다는 새 행정부 외교라인과의 만남이 좀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맞는 말씀이고요.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자들로 아메리카 퍼스트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방부 정책 차관 자리에 또 한 명이 추가됐다는 이제 보도가 들어와 있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평소에 이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좀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국방부에서 전력 개발을 담당했던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이번 지명을 하면서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에 대해서는 미 우선주의 외교와 국방정책을 옹호하는 매우 존경받는 인사. 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군사력을 복원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맡게 될 이 국방부 정책 차관이라는 자리는요. 국방부 서열상으로는 3, 4위 정도에 해당하고요. 미군의 전반적인 구조는 물론이고 또 해외 배치, 국방 태세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전략 수립까지 관여하는 자리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콜비 지명자가 평소에 이제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을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좀 공개적으로 주한미군 규모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난 3월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했고요.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한국 같은 이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인식도 여러 번 드러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제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또 게다가 트럼프 측과 제대로 된 외교 라인도 구축하지 못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재배치 등의 이런 현안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지난해 1인당 국내 총생산을 국가별로 이제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놀랐지만 일본에선 이 뉴스가 상당히 충격적이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 매체들이 하나같이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1인당 GDP가 한국에도 밀렸다. 이렇게 지금 제목을 내걸었거든요. 이게 일본 내각부가 어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기사들인데요. 이 자료가 뭐냐면 선진국 클럽으로 꼽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의 2023년 1인당 GDP를 달러로 환산을 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일본의 1년 사이 0.8% 줄어들었는데요. 33,849달러로 22위를 기록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35,563달러로 이보다 한 계단 높은 2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늦게 알려진 거지만 사실 2022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일본을 웃돌았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은행이 지난 6월에 국민계정 통계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바꾸면서 한일 양국의 1인당 소득이 역전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이 얘기가
상당히 이제 뼈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명목 GDP 총액 기준으로도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독일에 밀려서 4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인당 GDP 같은 경우에는 2000년만 해도 일본이 OECD 회원국 통틀어서 2위였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20년을 거치면서 내리막길을 탄 것이고요. 문제는 이 내림세가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 추산으로는 올해 기준으로는 1인당 명목 GDP가 우리나라에 이어서 대만에도 추월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일본 하면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오랫동안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세계 2위 경제대국 네. 이런 말이었는데 자, 우리나라가 추월하게 된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일본의 문제들을 좀 지적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것이 엔화 약세인데요. 엔화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면 달러로 환산한 GDP 수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은행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폐기했는데도 올해는 엔화 약세가 더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러 표시 GDP 하락폭이 더 커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원인은 또 고령화를 꼽을 수 있겠죠. 고령화로 이제 노동 생산성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지난해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이 56.8달러인데 이게 OECD 가운데서 29위에 그쳤습니다. 일본 싱크탱크인 니케이 센터에서는 일본의 본질적인 문제는 노동 생산성이 한국과 대만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려면 디지털 전환도 시급하고 재교육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끝으로 연말 문화계 소식 이것저것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새 앨범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겁니다. 데뷔 앨범부터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앨범이 정상에 올랐다면서요. 네, 앨범을 낼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개 앨범 발표를 했는데 족족 정상에 올랐다라는 건 진짜 대단한 기록인데요. 그래서 이번 뉴스가 나오면서 이 스트레이키즈가 빌보드 역사 다시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 과거에도 방탄소년단 슈퍼엠 같은 K-팝 스타들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한 적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이 가수들이 데뷔 때부터 앨범을 낼 때마다 연속 1위를 차지한 그것도 사실 이제 다른 차트도 아니고 빌보드 200이라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이 유수의 차트에서 이렇게 역사를 다시 썼다는 것이 상당히 좀 자랑스럽고요. 이번에 1위를 차지한 앨범 같은 경우에는 지난 13일에 발매한 합이라는 앨범인데요. 발매 첫 주에 미국에서 약 18만 7천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자, 국내 소식으론 경북 구미시가 내일로 예정돼 있던 가수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이제 김정은 구미시장이 직접 이제 기자회견에 나서서 이제 경위를 좀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때 발언한 내용을 보면 지난 20일에 이승환 씨 측에 안전인력 배치 계획 제출과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오해를 일으킬 만한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을 했는데 이승환 씨 측이 이걸 거부하면서 대관을 취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 시장은 이승환 씨가 지난 14일 수원 공연에서도 탄핵이 되니 좋다라며 정치적 언급을 한 바가 있다면서 자칫 시민과 관객의 안전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씨 측은 여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가장 비싼 표값이 무려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화제를 모았던 오페라 투란도트도 공연 파행으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이거에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비싼 표값도 있지만 이 비싼 표값의 이 배경에는 사실 세계 3대 테너로 꼽히는 플라시도 도밍고라든지 세계적인 테너이자 이제 지휘자의 호세쿠라 같이 이제 초화 출연진 때문에 이렇게 비싼 티켓값이 좀 매겨졌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화제를 모았던 작품인데요. 문제는 개막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연출자가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또 이제 막상 이제 공연 당일에 갔더니 좌석 배치도가 잘못 그려져 있어서 이제 이 공연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여러 가지 파행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각종 운영 미숙이 겹치면서 관객들의 항의가 잇따랐고요. 이달 31일까지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관객들의 환불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작사 측은 100% 환불을 약속하고 있고요. 또 문제점을 보완해서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최근 뮤지컬계에선 뮤지컬 배우들의 이른바 겹치기 출연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좀 이 겹치기 출연을 하는 배우들의 건강 문제가 좀 잇따라서 발생하면서 네. 이 여러 공연을 이제 한꺼번에 뛰는 배우들에 대한 좀 비판의 시선들이 좀 있는 건데요. 지난 22일에 서울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진행된 뮤지컬 광화문 연가 공연에서 이 월하 역을 맡은 배우 차지연 씨가 건강 이상으로 이 공연이 도중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1막 공연 중에 이제 차지연 배우에게 일시적인 과호흡 상태가 발생해서 공연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여파로 이제 차지연 배우가 출연 중인 또 다른 뮤지컬 명성황후 부산 공연도 캐스팅이 변경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작품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건강 문제가 얼마 전에도 또 발생했다는 건데요. 네. 지난 20일에는 배우 최재림이 뮤지컬 시라노 공연 중에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2막 무대에 오르지 못했고요. 최재림 배우가 출연하던 뮤지컬 핑키의 부츠 시카고에도 여파가 이어졌습니다. 이 뮤지컬 공연 같은 경우에 사실 배우를 보고 이 공연 티켓을 예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팬들로서는 상당히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범죄 모든 것 알아보는 코너 베프의 범죄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테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독일 크리스마스 시장에 차량이 돌진해서 200명 넘는 사상자 발생했습니다. 프로파일러님, 이 사건 보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FBI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놀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기존의 프로필하고 전혀 다른 형태. 뭐 의미로 하면 탈태생적 테러라고 할까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탈태생적 테러? 흑인 나치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인 나치 제가 앞뒤가 이제 상반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를 추종하는 흑인인데 나치스트입니다. 말하자면 나치라는 것 자체가 인종차별적인데 그 사람이 흑인인 거예요. 그게 좀 이상하죠. 네네. 말하자면 이 사건의 범인이 자기의 태생을 완전히 벗어난 형태의 테러를 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연방수사국의 범죄 분류에 없는 형태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고 흔히 말하는 기존의 테러 유형과는 다른 유형이 나타났다라고 많은 그 수사나 범죄 전문가, 테러 전문가들이 놀래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 그래요?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지난 20일 날 독일에 있는 동부의 마그데부르크라고 하는데 크리스마스 전에는 야외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 야외 시장에서 여러 그 주민들이 나와서 그런 거를 사고 팔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이 용의자가 탈레브 압들 모센이라고 하는 50세인데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독일로 온 망명자입니다.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굉장히 엘리트죠. 이 사람이 실제로 근데 극우주의자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슬람 출신의 그러니까 쪽에서 온 사람이 흔히 말하고 하는 독일의 극우 정당을 신봉하고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걸 굉장히 독일 정부에 계속 경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승합차를 몰고 그 크리스마스 마켓을 돌진해 갔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5명을 목숨을 앗아가고 나머지 190명이 굉장히 많이 다치게 한 사건인데요. 이거 자체가 소위 말하는 기존의 그 범행 동기라든가 범행 유형은 비슷한데 범행 동기는 사실은 정반대다. 소위 말하는 범행 방식은 일본의 도리마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2008년도에 카토 토모히로라고 하는 도리마, 그러니까 거리의 악마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의 불만 때문에 거리에 나와서 차를 막 몰아갖고 많은 사람을 사상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 난 사회의 불만이다. 왜냐하면 직장도 불안하고
그 사회가 나를 인정해 준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인이고 그런데 지금의 범인은 원래 독일 사람이 아니라 이주민이에요. 네네. 근데 원래 독일 사람의 극우파적인 것에 침취해 있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그렇군요. 자, 최근 유럽에서 이런 테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런 테러들 잇따른 이유 뭘까요? 2005년도에 런던 폭동, 파리 폭동이 방식은 토착화된 이주민인데 이 사람은 2등 시민입니다. 말하자면 알제리,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이주민들인데 그 과거의 식민지들이었죠. 프랑스나 영국 같은데 거기서 온 사람들인데 2등 시민이라는 불만 때문에 흔히 말하는 도시 런던이나 파리의 외곽에서 거주하면서 집단 일종의 게토 같은 걸 형성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불만을 가지고 도심에 진출해서 테러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근데 또 다른 형태는 노르웨이의 브레이빅 같은 형태는 극우주의자. 완전히 백인 우상주의자로서 총기를 난사하거나 이런 두 가지 방식이 기존의 방식이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인더 게토가 생각나네요. 게토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범죄인이 되는 과정을. 자, 시기적으로는 성탄절을 전후해서 유독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건 군중 테러입니다. 그러니까 매스 머더라는 규정을 하는데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노리고 그래야지 사회적 반향도 크다고 테러범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기를 난사한다거나 아니면은 총기가 없는 경우에는 승합차를 몬다거나. 그래서 사실 이 크리스마스 시장 입구에도 그 차단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요때 이걸 빼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독일 정부의 큰 실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이념적인가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형태, 종교적인 형태의 극단주의자들이 다수가 몰리는 그 성탄절 같은 경우 서구의 큰 명절 아닙니까? 그 명절을 통해서 일종의 군중 테러를 가하는 것이 일상적인 테러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잠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를 올라가는 그거를 막는 그런 그 장치를 드러낸 거군요. 일시적으로 있는 크리스마스 사람 많으니까 일시적으로 보이면서 했는데 그게 실책이 됐던 거죠. 그게 독이 됐네요. 사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계속 경보를 했는데 독일 정부가 놓친 거죠. 놓쳤네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우리니까 이런 식의 테러가 수법에 있어서건 아니면 동기에 있어서건 비슷한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세요? 방식은 아마 작년에 벌였던 서현역 사건이라든가 신림역 사건에서 그 맹아적인 걸 보셨을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차이가 있는 거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 범죄나 이런 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요. 조금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높은 임금을 얻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고 일정 계절형 노동자처럼 다시 그 임금이 낮아지면 갈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서구 같은 경우는 토착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상당히 오랫동안 반공주의라든가 상당히 아주 견고한 사회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약간 이완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다수의 이주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그 국정원 같은 데서도 분명히 테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현실화된 건 조금 모호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들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한국의 테러는 좀 다를 수 있을 것이다. 성격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죠. 자, 양상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최근 테러범들의 공통적인 특성 같은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나타나는 형태는 개인화되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 9.12 테러 같은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조직화되고 알카에다 아주 굉장히 그 배후가 굉장히 조직화됐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 아니면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탈조직화 또는 탈이념화
형태가 돼서 개인의 불만과 연결되고 네. 이것이 정신병지가 연결돼 갖고 예를 들면 어떤 형태의 어떤 뭐 외로운 늑대 같은 형태가 네. 상당히 조현병이 높은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조현병이 된 건지 아니면 조현병 때문에 테러가 있는지 네. 마구 모호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형태가 지금 사회적 불만을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한테 네. 투영하는 그래서 말하자면 군중 돌진이라든가 아니면 네. 총기 난사가 완전히 그렇게 그 광장으로 나타난다는 이런 그렇죠. 나타나는 거죠. 예. 지금 잠깐 외로운 늑대 말씀하셨는데 그 외로운 늑대란 이 유형 조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제 네. 테러 저지르는 사람 일컫는 건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거 외에 또 어떤 특성이 또 있습니까? 일종의 얼마 전에 나왔던 쪼커란 영화 호아킨 피닉스가 주연했던 폴리 아드웨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감흥형 정신병을 얘기를 합니다. 아, 감흥형? 감흥. 연결된다는. 그러니까 감정이 이게 연결된다. 이걸 이제 좋게 말하면 공감인데 이게 연결돼 갖고 집단적인 형태의 정신적 질환 형태 같은 방식의 그 공격형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이게 각각은 개인적인데 네. 이것이 마치 유기체적인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외피는 종교적 네. 혹은 반종교적.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저기 독일에서 보는 반종교적인 테러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이슬람 테러는 종교적 테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통합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테러하면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분 많을 텐데 2001년이었거든요. 그렇죠. 20년이 훌쩍 더 지났는데요. 그동안 테러 양상도 많이 달라졌지 않았나 이제 생각도 드는데 과거 테러와 최근의 테러 뭐 차이점, 공통점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적에서 비조직적, 이념적에서 탈이념적, 그리고 개인의 정신질환적인 특징과 연결되고 그리고 뭐 하나냐면 기본적으로 수단이 매우 어떤 소위 말하는 이 굉장히 뭐라나 잔혹해졌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밥솥에다가 쇠구슬을 넣고 터뜨리거나 아니면은 칼날 같은 거를 특정하는 형태의 음식물에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의 잔혹한 형태. 그리고 지금 이 독일의 테러처럼 전혀 무고한 어린아이 를 대상으로 그리고 아니면 전혀 무고한 형태의 노인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특징이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지난해 이제 크리스마스 앞두고 보면은 크리스마스 때 흉기를 휘두르겠다 이렇게 예고글 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테러 예고하는 사람 중에서 진짜 테러 저지른 사람 얼마나 됩니까? 뭐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통계는 없지만 보통 뭐 경찰이나 다른 사람은 1% 안쪽이다. 1% 그러니까 안쪽이에요. 실제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 중에 99%는 사실은 그냥 올리는 것 정도로 그리고 경찰의 움직임 이런 것에 때는 그런 감정을 느끼려고 하는 거고 실제 테러를 저진 사람은 그 이하인데 문제는 그 1%가 저기 서현역 사건처럼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그 1%가 무서운 수치군요. 근데 문제는 그걸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1%가 안 한다고 놓으면은 만약에 그래 터졌을 때 수십 명이 죽었을 때 살상당해서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굉장히 그 작은 숫자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작은 숫자도 엄청난 파장을 갖고 올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이 수사 당국에서 항상 예민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 자,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속속 나오고 있고 그런 우려가 정말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상당히 높은 양극화 지수입니다. 양극화 지수요?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취업을 포기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 야미 바이토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야미 바이토? 예, 일본의 원정 가서 강도 알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에 있는 강도 범죄에 한국에서 온 알바생을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이런 형태로 이 꿈과 희망이 없는 10대, 20대들이 다수 존재할 때 그 양극화가 더 진행이 되고 거주 지역이 개토화되고 그다음에 어떤 취업의 어떤 형태로 잡히지 않는 비취업 상태의 사람들이 했을 때
서구와 같은 인종적인 형태의 구분되는 개토가 아니라 계층적인 개토가 나타났을 때 그러고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거기에다가 사이버 공간이 너무 확대돼 갖고 혐오 발언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도 우리는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실제 현실화되는 형태의 실명 사건처럼 벌어졌을 때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것도 새로운 형태의 테러의 형태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도리마처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토라는 거는 좀 소외된 계층이나 빈민층의 집단 거주지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 일반화 모여 있는 집단 거주지라기보다 그런 분들이 모여 있는 그 지역 그 거주지 말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난해엔 테러 예방을 위해서 시내 장갑차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말씀 여러 차례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자, 테러 방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나도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가 확대돼야 되고 안전망이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없어지는 사라지는 사람들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형태의 10,000명 한 해에 10,000명씩 실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죠. 뭐 사라지면 주민등록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지금 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회에 속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눈에 보이거든요. 그럴 때 나타나는 이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는가. 우리 사회 통합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이건 범죄 예방 정책이 아니라 사회 통합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너무 추상적인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아주 큰 틀에서는 사회 통합 정책 중요하고 그게 기본이 돼야 되고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CCTV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거리에서의 어떤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필요한 그건 이미 경찰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 그 안에 있는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 예방 노력이 조금 이 물거품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계적으로 잘 갖췄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끝곡으로는 웸의 Last Christmas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